거대 현미경 빛 공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방사광 가속기는 다양한 에너지를 가진 강력한 빛을 만들어내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원자 단위의 세계를 관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방사광 가속기는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데요. 최근 수많은 연구가 이를 활용해 첨단 소재 개발부터 분자 구조, DNA 및 단백질 구조를 밝혀 노벨상 수상까지 이어지는 것만 봐도 그 중요성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방사광 가속기 활용 연구는 다양한 산업 분야 발전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죠. 특히 바이오, 제약, 의료 분야에서 그 성과가 활발히 나오면서 우리 일상에서도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를 우선 짚어보자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연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스크립스 연구소의 연구팀은 방사광 가속기를 사용해 코로나 감염 후 회복기에 있는 환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분석, 이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의 RBD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 구조를 밝혀냈죠. 이 구조에 대한 이해는 백신 및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기반이 되었으며 나아가 향후 발생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 예측 연구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최근 산업계의 뜨거운 이슈인 전기차 분야에도 방사광 가속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안정성과 직결되는 다양한 2차 전지의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에 사용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일본의 토요타는 방사광 가속기로 리튬이온 배터리 전해질 이동 계측법을 개발해 배터리 전해질 속 중원소와 리튬이온의 움직임을 관찰했는데요. 배터리 제어부터 어떤 재료와 구조인지에 따라 전자와 이온 등 핵심 물질의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포착할 수 있어 2차 전지 성능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지의 영역이었던 분자 단위의 구조, 움직임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줌으로써 과학과 산업의 발전을 한층 더 높이고 있는 방사광 가속기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방사광 가속기의 원리부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맨눈으로 물체를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는 0.1mm 정도입니다. 이보다 작은 물체를 보기 위해선 돋보기를 사용하듯 유리 렌즈를 깎아 만든 광학 현미경을 사용한다면 최대 1000배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대할수록 해상도가 떨어져 그보다 더 작은 나노미터 크기의 DNA나 바이러스, 원자와 분자 세계는 관찰할 수 없었죠. 바로 우리 인간의 눈이 인지할 수 있는 빛의 파장, 가시광선 파장이 380에서 780 나노미터이기 때문입니다. 380 나노미터 이하의 파장은 자외선, X선, 감마선 영역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방사광 가속기는 극자외선에서 X선에 이르는 380 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파장의 빛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방사광을 통해 그동안 인간의 시각 능력으로는 접근할 수 없었던 것까지 관찰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사광 가속기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최초의 방사광 가속기는 많은 과학적 발명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듯 뜻밖의 실수와 발상의 전환에서 나왔습니다. 1930년대 초 미국의 물리학자 어니스트 로런스는 입자가 전자기장 안에서 힘을 받는 로렌츠의 힘을 이용한 최초의 입자 가속기 사이클로트론을 개발했죠. 이후 1947년 제너럴 일렉트릭의 과학자들은 보다 개선된 입자 가속기 싱크로트론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빛이 새어나오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빛은 입자를 가속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는 빛 에너지로의 변환이 생긴 것이기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던 것이죠. 이때 연구팀은 입자 가속기를 통해 나오는 빛이라면 엑스레이가 가능할 정도의 초미세 파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고, 실제로 싱크로트론이 만들어내는 빛, 방사광에는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 넓은 스펙트럼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과학계에서는 X선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커가던 시기였는데요. 1934년 단백질 결정에 X선을 쪼이면 회절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를 이용하면 원자 수준까지 단백질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생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1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방사광 그 자체를 활용한 연구보다는 입자 물리 실험을 위한 보조 시설이었기 때문에 X선 활용 연구에 사용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1962년 X선 회절을 이용한 DNA 이중나선 구조 모델 연구와 구형 단백질 구조 연구가 각각 노벨 생리의학상, 화학상을 수상하면서 X선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죠. 그러면서 과학계에서는 더 작은 단위까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줄 강력한 X선을 열망하게 되는데요. 이 열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80년대 2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2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전자빔에서 나온 빛을 빔 자석을 사용한 꺾임, 가속 운동으로 1세대보다 훨씬 더 밝은 방사광을 만들어내게 되었죠. 그리고 1990년대에 등장한 3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전자빔을 더욱 정교하게 컨트롤해 빛 방출을 높이고 빔 자석보다 빼곡하고 주기적으로 자석을 배열한 언듈레이터를 사용해서 더 많이, 더 자주 휘게 했는데요. 이로써 2세대 방사광 가속기보다 무려 1000만 배의 밝은 방사광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의 세대를 거듭한 진화는 단순히 나노미터 단위 세계를 표면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넘어 X선 결정학, X선 회절 이미지, 세포의 화학적 조성 연구에 있어 훨씬 더 입체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했죠. 또 안정적이고 고성능 방사광 확보는 연구실 밖 산업 분야까지 활용 저변을 넓혔고 다양한 기술 혁신을 이끄는 중입니다. 바이오,
제약, 의료 분야는 연구개발의 방사선 가속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죠.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는 방사선 가속기를 이용해서 신종 플루 바이러스를 촬영, 단백질 구조를 확인한 후 접촉 부위를 차단할 수 있는 치료제를 컴퓨터로 디자인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치료제가 바로 타미플루죠. 이 외에도 병원성 설사의 원인균인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독소 B의 구조 규명, 호흡기 전염병 101해 백신 후보 물질 GDPT 결정 구조 비교 분석 역시 방사선 가속기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또 스위스, 로슈, 노바티스 등 거대한 신약 기업을 배경으로 하는 유럽의 방사선 가속기 ESRF는 빔라인의 자동화 등을 통해 하루 수백 건 이상의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고 매년 수천 건 이상의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죠. 적극적인 방사선 가속기 활용은 질환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세포 등의 단백질 구조 분석에 있어 정밀도 및 속도를 개선하며 관련 산업의 성장 또한 주도하고 있죠. 한편 우리나라 연구진들도 방사선 가속기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과 미국 워싱턴 주립대 공동연구팀은 방사선 가속기를 활용해 고감도 단백질 센서 플랫폼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인공적인 골격 단백질을 제작해 특정 바이러스 단백질을 감지하면 발광하는 센서 플랫폼을 만들어 기존의 자연계 단백질 센서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서울대 연구팀은 방사선 가속기를 통한 3차원 구조 분석으로 골다공증의 기전을 규명해 부작용은 줄이고 효율은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암 유발 기작 규명 연구, 한국과학기술원의 바이오부타놀 생산 사이올레이즈의 구조 및 특성 규명 연구도 방사선 가속기를 활용해 이룩한 성과죠. 이처럼 방사선을 통한 단백질 구조 분석 연구는 신약 개발, 바이오 신소재 개발 등의 산업화로 연결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사선은 분자, 원자 단위에서 발생하는 반응 또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첨단 기술 산업에도 다양한 쓰임새가 있는데요. 에너지 신소재 반도체 분야에서 방사선 가속기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에너지 신소재 반도체 분야는 산업 규모가 크고 다양하면서도 최첨단 제품이 시장을 독식하는 특성이 있어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 방사선 가속기 활용은 게임 체인저가 될 기술 개발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이를 활용한 대표 사례로 연료전지 촉매 재료 개발이 있습니다. 그동안 연료전지는 촉매로 백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 SLAC 국립가속기 연구팀은 방사선 가속기를 활용해 나노 입자 크기의 백금, 이트륨 혼합물을 촉매로 개발, 순수한 백금보다 5배 더 활성이 높고 저렴한 물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의 차세대 전고체 전지 개발을 위한 라이징 프로젝트, 영국 롤스로이스가 진행한 보잉 787 비행기 엔진 내구성 향상 기술 역시 방사선 가속기를 활용한 사례죠. 이처럼 방사선이 가져오는 성과를 놓치지 않기 위해 주요국들은 1990년대부터 산업체의 방사선 가속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을 시행 중입니다. 유럽, 대만 등의 국가들은 방사선 가속기 근처에 연구단지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산업체 전용 방사선 가속기를 구축, 운영하며 산업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연구진들도 방사선 가속기를 활용한 다양한 성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팀은 소프트 고체 전해질 전지양극 복합화 기술 개발에 방사선 가속기를 사용, 복합양극의 전기화학 반응과 열적 안정성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전기차용 전고체 전지 연구에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또 한국화학연구원 연구팀은 방사선 가속기를 이용해 효율 및 안정성이 향상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 태양광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이 밖에 서울대 연구팀의 나노화학 이미징을 통한 리튬이온 배터리 반응 연구, 호황가속기 연구소의 고강도 타이어용 와이어 개발 등도 방사선 가속기가 있기에 탄생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 연구팀의 성과들은 포항에 위치한 방사선 가속기를 사용한 결과인데요. 현재 포항에는 총 36기의 빔라인을 운영 중인 3세대 방사선 가속기와 4세대 선형 방사선 가속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BAL-XFEL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건설된 4세대 선형 방사선 가속기로서 기존 원형 방사선 가속기와는 달리 일직선 형태로 지어져 있는데요. 방출된 전자빔이 길게 늘어선 언듈레이터를 통과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는 쏘아진 방사광의 위상과 주파수가 전부 일치하는 결맞음성이 나타나 3세대 방사선 가속기보다 1억 배 강한 빛을 가지죠. 이로써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는 분자 결합 반응, 화학 촉매 반응까지 동역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형으로 되어 있는 만큼 빔라인이 세기로 제한적이라 동시에 여러 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3세대 원형 방사선 가속기는 빛의 밝기는 4세대에 비해 떨어지긴 하지만 많은 실험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간단히 말하자면 3세대가 공간적 변화를 관찰하는 시설이라면 4세대 선형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세대 원형과 4세대 선형의 장점을 합친 4세대 다목적 방사선 가속기가 등장!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구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세대 원형 방사선 가속기는 휘도가 10의 24승으로 3세대보다
10배 이상 더 밝은 빛을 방출하면서도 초기 10개의 빔라인 구축을 시작으로 최종 40기까지 운영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산업, 학계의 연구 개발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죠.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다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구축이 최근에서야 시작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청주시 오창에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를 건립하다는 것만으로도 세계 과학 산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가 청주시 오창에 자리하게 된 것은 방사광 가속기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선 충청북도는 오송을 중심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CMV 센터 등 기업 지원 인프라 건립 등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주시 오창에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가 들어섬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기관 및 업체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의 기관, 충북대, 청주대 등 도내대학교, LG에너지솔루션, 녹십자, 대웅제약 등의 제약기업의 연구지원 및 강력한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 같은 바이오, 제약, 의료 외에도 충청북도에는 청주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연계 자원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신소재, 반도체 관련 기관과 대학, 그리고 우수한 산업체들입니다. 충청북도는 반도체와 2차전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온 결과 2차전지 생산액 전국 1위, 반도체 생산액 전국 2위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라는 강점이 있죠. 이외에도 충청북도는 2023년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시범 지역에 선정되어 지역 주력 산업을 대학과 연계해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가 들어서게 되면 지역의 대학, 기업, 연구소 간 협력 연구 활성화와 기술의 양적, 질적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자. 나아가 청주시 오창은 대덕연구단지,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연구성과의 산업화를 담당할 기능지구와 인접해 있는 만큼 방사광 가속기 활용 연구 성과가 더욱 빠르게 국가전략 산업 분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노벨상을 받을 만큼 뛰어난 연구 성과가 우리나라에서 탄생하는 사건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상상만으로도 설레는 일이지 않나요? 2027년 청주시 오창에 구축될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가 우리나라 과학 및 산업계 든든한 기둥이 되도록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